바꿔 말하자면 좋은 상품을 소싱을 하고 매출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품이든 상품을 소싱을 하고 그 상품이 꾸준하게 매출을 올려준다면 그게 좋은 상품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차장에서 사장으로 차투사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스스로 다짐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매주 한 개씩은 유튜브를 올리자 였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라도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죄송할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상품 소싱입니다. 상품 소싱하는 방법, 키워드 찾는 방법, 잘 팔리는 카테고리 찾는 방법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셀러 생활을 하면서 상품 소싱이 차지하는 영역이 되게 적더라. 그래서 이 적은 영역을 왜 그렇게 신경 쓰는지 모르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몇 년 정도 제가 업무를 해보면서 느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어느 순간이 되시면 이 부분이 기억이 나실 거고, 기억이 나시게 되면 셀러 생활에 좀 더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어떤 주제는 좀 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품 소싱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상품 소싱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은 분들이, 많은 초보 대표님들이 상품 소싱 하나만 잘하면 대박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판매자분들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옆에 있던 동료들도 저한테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거였어요. 내가 어떤 상품을 최근에 봤는데 그 상품이 너무너무 잘 팔리더라. 나도 저 상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왜 나는 저 상품을 직접 만들어 볼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시도하지 못했을까? 당시에는 저도 그분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판매를 시작을 하고 판매자로서 삶을 살아보니까 그 말이 정말 다 틀린 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카우블체어나 클럭 같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 대히트 상품들을 보면 저거 내가 분명히 1688에서 봤는데, 그리고 즐겨찾기도 해놨는데 왜 나는 저걸 안 들고 왔지? 하는 생각들 분명히 하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대표님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 상품들은 좋은 상품 소싱의 결과로 잘 팔린 게 아닙니다. 클럭이나 커블체어나 그 상품들이 미친 듯이 히트를 하던 시절에 정말 어마어마한 마케팅 공세를 펼쳤어요.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도 저 상품들이 각종 광고란을 가득 메우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상세 페이지, 광고 모델, 각종 행사 진행하는 거, 수많은 온 오프라인 판매처들을 확보하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같은 판매자 입장에서 볼 때도 그 회사에서 쏟아붓는 그 돈들이 정말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클럽 같은 경우는 아들도 사고 딸도 사고 아들, 딸이 부모님들한테 선물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발전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커블체어 같은 경우는 잠깐 반짝했다가 지금은 유행이 시들시들해져 버렸죠. 그 상품들을 과거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그 판매가 잘 되던 그 당시에는 둘 다 좋은 상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는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하나는 완전 애매한 위치가 돼버렸다는 거죠. 결국 이런 예시로 볼 때 좋은 상품 소싱이라는 거는 되게 신기루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상품이 매출을 일으킨다는 건요, 좋은 상품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판매 스킬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런 식으로 좋은 판매 스킬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켜 놓으면요, 최종적으로는 그 매출을 일으켰던 그 고객들이 이 상품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판매 스킬이라는 거는요, 광고, 마케팅, 상세 페이지, 판매처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을 품고 있어요. 단순하게 유튜브에서 단편적으로 찾아지는 내용들 있죠. 뭐 키워드 광고하는 법이라든지 상세 페이지에서 후킹하는 법, GIF 음짤 넣는 법,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실까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방금 말씀드린 이 키워드 광고라든지 상세 페이지 후킹하는 법, GIF 음짤 넣는 법, 이런 게 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들도 다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는요. 다만 그 판매 스킬이라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판매자 입장에서 좋은 상품 소싱이라는 건요, 아마도 나에게 매출을 많이 가져다 주는가로 결정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상품 소싱을 했다라는 거죠. 아니,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판매자 입장에서 좋은 상품 소싱이라는 건요, 나에게 얼마나 꾸준하게 매출을 많이 가져다 주는가로 결정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두 번 말씀드린 이유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꾸준히, 이 말 한마디가 선후 관계를 바꿔줘요. 바꿔 말하자면 좋은 상품을 소싱을 하고 매출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품이든 상품을 소싱을 하고 그 상품이 꾸준하게 매출을 올려준다면 그게 좋은 상품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소싱은 꾸준한 매출을 올려주는 상품을 찾기 위한 과정이지, 대박이 날 새로운 상품을 점제하는 절대 반지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판매자분들은 고객에 없는 니즈를 만들어내거나 대유행을 일으킬 만큼 파워풀하지 않아요. 언젠가 그렇게 되는 날이 오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때가 올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때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 매출 한 10억 정도가 되면 때가 왔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당장은. 그래서 저도 어떤 대박날 새로운 상품을 내가 기획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 거죠. 그리고 특히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데이터로 상품 소싱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별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는 그 데이터는 네이버 데이터랩, 아이템 스카우트, 판다랭크, 셀링하니, 헬프스토어, 이거 말고도 많죠. 뭐 아무튼 결국에는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들은 결국 모두 네이버 데이터에서 파생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원천 데이터라고 불리는 네이버 데이터가 이미 너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6개월 정도 정화 작업을 진행을 했지만 정화됐다 하더라도 완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트래픽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상품의 인기도를 얻기 위해서 가짜 클릭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내가 원피스라는 키워드로 1페이지 1등이 하고 싶다면 그 트래픽 프로그램을 사서 내 상품을 계속 클릭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100클릭이면 1페이지 갈 수 있었고, 200클릭이면 1페이지 3위에 가고, 300클릭이면 1페이지 1위에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도 쓰고 나도 쓰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이 돼버려가지고 1000클릭, 2000클릭으로도 1페이지에 남아있기 힘든 키워드가 넘쳐납니다. 1페이지 1위부터 40위까지 상품 판매자들이 원피스라는 키워드로 1000클릭씩 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원피스라는 키워드는요, 1일 평균 검색량이 4만 건이 됩니다. 그렇게 그 키워드는 대형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또 똑똑한 누구는 여기에서 니치 시장을 찾아냅니다. 원피스는 못 먹는다고 해도 샤방 원피스? 이거는 내가 1등 먹어야겠다. 샤방 원피스로 또 검색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리고는 그 키워드에다가 트래픽을 써요. 그러면 그 샤방 원피스라는 키워드는 어느새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1위를 먹었다고 해요. 그러면 잘 팔리냐?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1페이지 1위가 돼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마치 데이터상으로는 원피스가 엄청 좋은 키워드고 샤방 원피스로 중요한 키워드를 먹으면 그래도 하루 10개는 팔리겠지 하면서 원피스를 소싱한단 말이죠. 데이터로 무언가를 확인하는 습관이나 방식은 정말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순수한 데이터일 때만 맞는 거예요. 지금의 대표님들이 보는 데이터는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트래픽이 막혔다, 네이버가 자정 작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창은 계속 찌르고 있고요, 방패는 계속 막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방패가 막지 못하는 공간은 존재하고요, 그 공간에서 여전히 트래픽은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어떻게 소싱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들으면은 기가 차고 화가 날 수 있어서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려 봅니다. 저는 우선 시장의 크기를 확인을 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장의 크기는 키워드로 보는 게 아니에요. 거래 금액으로 보는 겁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주식 명언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차트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거랑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워드는 온갖 트래픽 업체들이 난무를 하고 그 트래픽을 쓰는 판매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키워드 검색량은 정말 데이터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품이 또는 그 카테고리가 얼마를 판매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제가 그 카테고리를 선정을 했다면 그 카테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타오바오나 1688, 알리바바에 들어갑니다. 이때 저는 특정한 상품을 하나 선택을 해서 이 상품을 보기보다는 그 특정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스토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스토어 안에 있는 모든 상품들을 쭉 한번 훑어봐요. 그리고는 거기 있는 상품들을 한 10개, 20개 골라가지고 샘플로 구매를 해봅니다. 왜냐면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수많은 상품들 중에 어떤 판매자는 A라는 상품을 성공을 시켰지만 저는 이 A라는 상품 이외에도 그 카테고리 자체가 크다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큰 카테고리에서 A라는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을 들고 와 보는 거예요. 그것도 한 종류만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로 들고 와서 고객들에게 다 펼쳐 놓는 거예요. 어떤 상품 골라볼래? 소비자인 네가 가장 만족하는 상품이 뭐야? 라는 거를 소비자한테 직접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10개든 20개든 들고 왔던 샘플 상품들 중에서 잘 나가는 상품이 분명히 하나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상품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상품 소싱이라는 거는 처음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맨 마지막에 내 매출 결과를 보니까 이 상품이 좋은 상품이었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팔릴까 잘 팔리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뒤로 미뤄두시고 나중에 확인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10개, 20개 상품을 들고 왔는데 그 10개, 20개 상품이 하나도 안 터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상품 소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큰 시장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장이 작은 시장은 아닐지, 또는 상세 페이지가 너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부족하진 않은지, 또는 광고나 마케팅을 내가 하고 있지 않거나 되게 협소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렇게 전부 다 고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소싱이 문제였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그건 두 가지에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는 본인이 소비자로서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 또 하나는 본인이 10%, 상위 10%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본인이 소비자로서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비자로서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판매자로서 진행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소비자로서의 삶을 살아보신다거나 아니면 소비를 해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상품을 사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두 번째 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데 상위 10%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쇼핑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쇼핑 같은 경우는 정말 특출난 누군가들이 있어요. 내가 트렌드를 선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인플루언서적 요소까지 결합이 되면 내가 이 시장을 선도해 나가면서 베스트의 성과를 누릴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 많지 않으시잖아요.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어떤 트렌드 세터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눈이 높으신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놓고 봐도 결국에는 데이터들은 보통 이렇게 완만하게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다가 완만하게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위 10%의 분들은 이 양쪽 끝단만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자로서는 사실 양쪽 끝단을 잡을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90%의 대중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 대중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보다는 다른 주제를 생각을 해보는 게 조금 더 한 단계 더 대중적인, 더 일반적인, 그래서 더 판매가 잘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상품 소싱은 전체 판매 영역의 요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 상품 소싱에 너무 힘쓰지 말고 기대하지 말자라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상품 소싱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상품 소싱을 한 직후에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품 소싱이 다 끝나고 그걸로 판매까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게 내 매출로 전환이 됐을 때 그 매출의 크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한 상품 소싱이라는 건 제일 마지막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상품 소싱에서만큼은 데이터를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데이터가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상품 소싱이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매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품 소싱은 정말 한정적인 영역이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 소싱은 정말 한정적인 영역이고요. 이 한정적인 영역 이외에 나머지 것들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대표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하고 싶고 제가 조금 더 자신 있어 하는 그 주제로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